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작품은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입니다. 엄마의 말뚝 2는 전쟁 중에 혈육을 잃은 아픔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신다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다,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는 거기 보시면 한국 전쟁과 민족의 분단에 대해서 많은 소설들을 썼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쟁을 겪은 남성의 시각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던 여성과 아이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전쟁 소설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의 말뚝 2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외출해서 돌아온 나는 소설 속에 나가 등장했다는 것은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눈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간다. 다리 골절로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듣고 노령의 어머니가, 노령이라는 건 늙은 나이 많은 이런 뜻이에요. 노령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난다.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병실에 남은 나는 어머니의 마취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다.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잤는지 몹시 술렁이는 기미에 퍼뜩 깼다. 병실은 소리 없이 술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허공을 휘젓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휘젓는 허존지라고는 달라 보였다. 열심히 무슨 일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신중하고도 규칙적이었다. 이 지금 나의 어머니는 수술이 끝나서 수술할 때 진통제를 놓잖아요. 그 진통제가 굉장히 세잖아. 아프니까. 그 진통제 상태에서 이제 깬 거야. 그러니까 환각 상태인 거죠. 여전히 아직 진통제의 약효는 다 사라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지금 계속 허공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굉장히 신중한 행동이었다는 거지. 나는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잠이 달아나 버린 것을 느끼며 화들짝 몸을 솟구쳐 우선 불을 먼저 켰다. 어머니는 얼굴을 잠깐 찌푸렸지만 두 손으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 뭐해? 나도 모르게 어릴 때의 말투로 물었다. 보면 모르냐? 빨래 했으면 윗도리는 윗도리, 빤스는 빤스, 양말은 양말끼리 개켜놔야 되는데 한 대 쑤셔박아 놓으면 쓰냐? 요 말을 통해서 어머니의 의식은 지금 언제로 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어머니는 지금의 기억이 아니라 과거의 그 어느 날로 기억이 넘어가 있었던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차고 또렷했다. 빨래라뇨. 좀 주무시지 않고. 이걸 이 모양으로 늘어놓고 잠이 와? 못된 것들. 어머니가 쨍 하는 쇳소리를 내면서 나를 쳐다보았다. 눈에 푸른기가 한층 깊어져 귀기가 감돌았다. 귀기. 뭔가 무시무시한 기운이 있는 거야. 어머니가 지금 환각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죠. 나는 불현듯 도망가 구원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허공에서 분주하게 빨래를 분리하고 개키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기세가 등등했다. 하루 전부터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 끝에 느닷없이 그런 기운이 솟다니.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다 힘들지. 선생님이나 여러분처럼 젊은 사람들도 금식, 관장, 마취, 대수술하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87세의 노령인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너무 쌩쌩하게 하시는 거지. 나는 놀랍다기보다는 다리가 후들댈 만큼 겁부터 났다. 이때 간호원이 들어왔다.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드립다 헛손질 하시고 헛것도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마취 끝에 더러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차차 나아지겠죠. 나는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야. 간호원은 심드렁하게 말하고 체온과 맥박을 확인하고 나가버렸다. 나는 따라 나가서 어머니가 주무시게 해달라고 졸랐다. 아까 그러셔서 약을 드셨잖아요. 그 약이 안 됐잖아요. 참 그 약 잡수고 더 하신 것 같아요. 맞았어요. 그 약을 드시기 전에는 잠을 못 주무셔도 헛것을 보시진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럴 리 없지만 혹 그 약의 부작용이라 해도 별일 없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임상시험 결과 가장 부작용이 적은 걸로 알려진 신경제 안정제를 투약했을 뿐이라니까요. 나는 계속 어머니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이에서 나와 간호사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옆에 문제 보시면 나와 간호원 사이의 갈등이 생긴 까닭이 무엇인가 말해보자 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별일이 어딨어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차차 나아지실 거예요.
그깟 신경안정제 말고 수면제를 주든지 주사를 놓든지 좀 놓아주세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이 큰 병원에서 별의별 수술을 다 하는데 대종합병원에서 그래 잠 못 자서 고생하는 환자 잠을 못 재워준다는 게 말이 돼요? 환자를 위해 하는 일은 우리가 더 잘 알아서 알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협조를 좀 해주셔야죠. 덮어놓고 이렇게 때려 쓰시면 어떡해요? 자, 여기서 나와 간호사 사이에 갈등이 지금 있는 거지. 간호원이 휙 돌아서면서 쏘아붙였다. 나는 무안하고 노여워서 다시는 내 따위에게 애걸 하나 봐라. 중얼중얼 냅가리며 돌아왔다. 아직도 빨래를 덜 개켰는지 허공에서 규칙적인 손놀림을 계속하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벼랑과 나를 향해 두 손바닥을 보이며 방어의 자세를 취했다. 푸른 귀기가 돌던 두 눈이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이 확 됐다. 왜 그래 엄마? 나는 덩달아 무서움에 떨며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의 팔이 내 목을 감싸며 용을 쓰는 바람에 이제 힘을 막 쓰는 거지. 나는 숨이 칵 막혔다. 굉장한 힘이었다. 숨이 막혀 허덕이는 나의 귓전에 어머니는 지옥의 목소리처럼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놈이 또 왔다. 하느님 맙소사. 그놈이 또 왔어. 어머니는 아직도 한 손으로 방어의 태세를 취한 채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혹시 내 뒤에서 누가 따라왔는가를 해서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순간 머리끝이 쭈뼛했다. 엄마! 무서움증이 큰 힘이 되어 나는 어머니의 팔에서 벗어났다. 어머니는 악기처럼 무서운 형상을 하고 와들와들 떨면서 문 쪽을 보고 있었다. 문 쪽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머니는 혼신의 힘으로 누군가와 대결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저승사자, 사람이 죽기 전에 저승사자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어머니를 데리러 와서 거기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닌가. 어머니에게만 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가 얼어붙는 것처럼 무서워서 감히 그쪽으로 발을 옮길 수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이 저승사자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 누구한테 구원을 요청할 가망도 없었다. 86의 노인의 병실을 저승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 오늘의 수술 환자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 중에서도 어머니는 최고령일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고령화 사회가 돼서 80 넘으신 분도 많지만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겠죠. 그만큼 분별이 있는 저승의 사자라면 앙탈을 해봤댔자일 것 같았다. 나는 이미 저승의 사자한테 어머니를 내줄 각오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고령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할 때 거기 밑줄 친 부분에 쓰여진 필기들을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만약 그냥 소설을 읽었더라면 지금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어머니가 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죠. 선생님은 지금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읽고 전체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필기를 해둔 것이고요. 여러분은 일단 다 읽고 나서 이해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밑줄을 치시면 되겠어요. 86이면 누가 감히 천수를 못 누렸으려 하랴. 다만 몸에 큰 칼자국을 내고 거기서 나는 선혈이 아직 마르기도 전에 끌고 가려는 게 괘씸하지만 아직 피가 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를 수술하자마자 그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하는 게 괘씸하다 이런 얘기야. 세상에 죽음치고 그 정도의 여한도 자식에게 안 남기는 죽음이 어디 있으랴. 각오를 하고 있으니 제발 내 모습을 어머니에게만 보이지 말아다오. 어머니가 그런 극한의 공포, 저승사자를 보는 공포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100살을 살다 죽어도 죽기는 싫은 게 인간의 상정이라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내 모습만은 드러내지 않는 게 저승의 사자된 도리요 유일한 자비가 아니더냐. 사라져라 제발 허이 허이 하면서 나는 저승사자가 사라지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저승사자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어머니의 참혹한 공포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놈이 내 눈에까지 보이는 일이 일어날까봐 더더욱 겁이 났다. 그러나 그는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했다. 어머니의 부릅뜬 눈동자의 초점거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다. 맙소사, 나 혼자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게 되다니. 그놈이 또 왔다. 뭐라고 있냐? 너희 오랩을 숨겨야지. 어서! 엄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오빠가 어딨다고 이러세요. 그럼 너희 오랩을 벌써 잡아갔냐? 엄마, 제발! 어머니의 손이 사방을 더듬거렸다. 왜 더듬하는 걸까요? 그쵸, 아들을 찾으려고.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꼼짝 마라.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는 자신의 다리를 아들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신용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어무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였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사자가 아니었다. 누굴까요? 그쵸? 바로 오빠를 죽게 만든 인민군 군관. 즉 어머니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내용, 그 앞에 보시면 방어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인민군 군관에게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또 어머니의 눈이 그렇게 극단적인 공포로 튀어나올 듯한 이유는 바로 눈앞에 인민군 군관이 자기 아들을 잡아가기 위해 온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고, 그놈이 왔다고 했을 때 그놈은 계속해서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인 인민군의 군관이었던 거죠.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밖에 안 산다니까요. 자, 군관이 이제 아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눈엔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는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어머니가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비굴하게 지금 그 사람 말 이렇게 가리고 하는 거지.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드디어 알게 된 거죠.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오빠를 죽인, 어머니의 아들을 죽인 군관인 거죠.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어머니는 그 다리를 어디에다 숨기려든지 몸부림쳤다. 그 다리가 뭔데? 지금 아들로 착각하는 거잖아. 그러나 어머니의 다리는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군관 나으리,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찾아보실 것도 없다니까요. 군관 나으리. 자, 나으리 굉장히 높여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만큼 어머니가 지금 비굴해져서라도 우리 아들을 못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절체절명이라는 건 뭐야? 어쩔 수 없는 절박한 경우의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랴. 절체절명하고 비슷한 말 뭐가 있을까요? 예, 절체절명하고 비슷한 말. 이런 말 있겠죠. 백척간도. 척이 30cm고 100이 이제 100척이니까 3000cm 정도 되는 거에 그 꼭대기. 그 다음에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거잖아. 이런 게 위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위기가 어머니에게 육박해 오고 있음을 난들 어쩌겠느냐. 공포와 아직도 한가닥 기대를 건 비굴이 어머니 얼굴을 뒤죽박죽으로 일그러뜨리고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송글송글 솟아오르고 다리를 감싼 손과 앙상한 어깨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지금 어머니의 외양을 그림 그리듯이 설명하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절박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 결국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는 간접 제시 방법이겠죠. 가엾은 어머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차라리 죽게 하시지. 그 몹쓸 일을 2번이나 겪게 하시다니. 자, 첫 번째 겪은 일은 과거에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제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본 거죠. 그리고 현재는 환각으로 그걸 또 보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이나 겪게 한다 이런 얘기야. 어머니 이러시지 말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는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나를 건부러기처럼 아주 부스러기처럼 가볍게 털어내면서 격렬하게 몸을 몸부림쳤다. 왜? 어머니는 지금 눈앞에 아들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해. 사람이 어떤 절박한 상황이 오면 자기도 모르는 초인적인 능력이 있대. 하물며 내 아들을 살리는 일이니 이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혼신의 노력을 다할 일이겠어요. 그쵸? 안 된다, 안 돼, 이놈! 안 된다! 너도 사람이냐, 이놈! 막 이랬어요. 아까는 뭐 군관날이 이랬는데.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가는 어머니의 광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수술한 다리 빼고는 온몸이 노안 파도처럼 출렁거렸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올마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어머니가 자꾸 그 다리를 죽은 오빠처럼 여기니까 나 역시도 이제 어머니의 다리가 죽은 오빠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웠다는 얘기야. 안 된다 이놈! 이렇게 호통을 계속 치는 거죠. 군관 나으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 안 된다 이놈! 이걸 계속 섞어가면서 하시는 거죠. 그런 아부를 번갈아가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버렸다. 어머니는 지금 수술을 끝나는 거니까 링거줄이 빠졌대.
혈관에 꽂힌 채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었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았다. 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는. 이놈 계속 거라 이놈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놈 이랬어요. 결국 환각 속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몸에 피가 묻으니까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 가는 신용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는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이한 소리를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내는 호수도 다 뜯어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나왔다. 나는 어머니의 이런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전쟁의 비극이 나 역시도 되살아나는 거죠. 또 이 모습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그때 그것이 상처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 근데 그게 전쟁으로 인한 것이야. 개인의 힘하고 상관없이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인의 삶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내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모습을 바라본 어머니,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그런 아픔을 간직한 채 살다가 지금 환각 속에 다시 그 장면을 본 어머니는 어땠을까? 뒤미쳐 나이든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기구들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오줌 그 주머니도 빠졌고 지금 링겔 주머니도 그 링겔 바늘도 빠졌잖아요.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그쵸. 86세 노령이 이렇게 힘이 세게. 나는 수간호원을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 곧 나아지실 겁니다. 나는 어머니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게 이제 물론 전쟁 때문인 그런 환각 때문인 걸 아는데 간호사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어머니의 내면 상처를 모르니까 아마 주사 바늘행의 이상으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간호원이 나를 이렇게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감히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 침대 양쪽 난간에 올리고 끈을 가져다 어머니의 사지를 꽁꽁 묶게 했다. 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 수밖에는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질의 병 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을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가 지금 굉장히 불가사의한 믿을 수 없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만큼 어머니는 그 환각 속에서 아들을 빼앗아가려는 전쟁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초인적인 힘이 나는 거지. 어머니는 다시 길길이 뛰시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의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아났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했다. 다시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왜? 어머니는 아들을 잃었지. 나는 오빠를 잃었잖아. 우리 둘은 엄마와 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이 우리 둘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을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도 모른다.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나는 내 손이 저지른 페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페륜 그쵸, 엄마 뺨을 때렸으니까 놀래서 또 때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속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페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너무 이게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어머니가 그 나이에 그런 괴력을 보일 수 있는 것도 이상한 거고, 내가 지금 어머니를 막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슬프죠, 되게. 어머니의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건 내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나 역시 잠재된 내면의 과거에 대한 슬픔과 공포가 있어. 우리 집의 가장이었던 믿음직한 오빠가 그렇게 죽은 거잖아. 어머니 얼굴이라는 건 진짜 어떤 걸 얘기하느냐? 여기서는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어머니의 내면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얼굴인 거죠. 중약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을 해야만 했어. 그 당시에는 내가 뭐 공산주의를 표방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다가 또 배가 고프면 국군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야. 지원했다가 심신이 피폐해져서 겨우 도망쳤어. 나의 가족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보냈던 산동네로 가서 숨어 지냈어. 오빠를 이제 숨겨서 전쟁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관에 의해서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로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결국 이제 진정이 되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온 거죠. 여기 보시면 앞에 중약 부분 저는 현재 이제 어머니가 환각 증세를 보이는 거고, 중약 부분은 여기는 과거죠.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 예. 시간 순서가 현재에서 과거, 과거에서 현재, 이런 거 우리 무슨 구성? 예. 순행적 구성이라고 해요. 마취가 깨어날 때 부린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로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되었다.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이 되어 누워버렸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는 도저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 보였던지 모두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장례 절차를 얘기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착각하였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면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든가 주삿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이런 어머니의 일별을 하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마련해놨니? 수의는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야. 야, 아니 그럼 뭐 끔찍한 거 벌써 장만하니? 수의는 누가 죽어야 입는 거니까 그걸 왜 해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 좀 봐. 그럼 묘지는?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얘 좀 봐. 그런 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돼. 이런 얘기죠. 뭘? 너 나이론 딸인 거 말이야. 예, 나이론은 나일론에 대한 얘기고요. 나이론 가짜 이런 의미예요. 그런 것들을 비유하는 말이야. 예, 얘는 가짜를 비유하는 거. 우리 여기서 나이롱 환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수은 엉터리니? 했어요.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수은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선영이라는 거는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거기를 말해. 너희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 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 있니? 왜? 전쟁이 나고 짐이 분단해서 몇십 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죠.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이북에 두고 논밭 저당 잡고 돈 꿔달라래라.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응?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는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님의 선영에 놓으시길 바라셨을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고향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데다가 묘지를 샀다고 하면 어머니는 내가 그럼 고향에 못 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짝 같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고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호수개미는 나를 의미해요. 나. 아니 자,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이 나를 놀랍게도 서럽게 했다. 꼭 잡은 거지 손을. 살아있는 이의 생기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야. 그동안 나는 어머니가 곧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막 놓고 있었는데 잡아본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힘이 있었던 거죠. 나 죽거든 행여 묘지를 쓰지 말거라. 묻지 말아라 이런 얘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길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너희 오래비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잊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겠다. 이 어머니가 자식들한테는 신식교육을 시키려고 개성에서 이제 서울로 넘어와요. 그래서 현자동이라는 동네에다 자리를 잡고 이제 거기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남편도 없고 자식 둘을 홀로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 신식교육을 시키겠다는 이유 하나로 딸이었지만 딸도 공부를 시키듯 그때 굉장히 강한 그런 주관을 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나를 어릴 때 그때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어머니가.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의 반머리에 감회장을 했다. 가짜로 이렇게 이렇게 묻어놓은 거야. 행여 병사자를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는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야.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에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한다고 공동 묘지로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이 올케는 바로 오빠의 부인이죠. 오빠의 부인은 반대했어 화장을.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인 것처럼 젊어서 과부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어. 늘 미안해하는 거지. 근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을 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결국에는 옳게도 순종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는 지척, 아주 가까운 거리를 말하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이 그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나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엄청난 것이 바로 뭐겠니? 예, 그쵸. 바로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 아들을 뿌린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글로 넘어가는 건 분단을 뛰어넘는 행위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머니는. 그걸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분단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를 거역하는 일인 거지. 어머니는 나처럼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려 한다.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 바로 어머니를 오빠를 그렇게 북으로 보낸 것처럼 어머니의 시신 가루를 글로 보내라고 하는 거죠.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바로 분단과 맞서려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짓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은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는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기질어졌다.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이 소설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전쟁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전쟁의 그런 아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또 하나, 이 소설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30년쯤 지나서 쓴 거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분단이 고착화된 것에 대해서 맞서려는,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맞서려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뿌리는 행위가. 여기 보시면 그 전쟁의 아픔을 점점 잊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판적 인식을 담고 이 소설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엄마의 말뚝 1, 2, 3이 각각 3편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엄마의 말뚝 2를 감상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체적으로 해석해서 평가해보자라고 돼 있는데요. 엄마의 행위와 나의 반응이 나와요. 어머니는 지금 환각 상태에서 아들을 죽인 인민군관을 보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를 환각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맞서서 공포를 느끼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머니는 죽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의 뼈가루를 강화도에서 날리라고 하는 거고, 어머니의 당부를 듣고 나는 그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 전체에서 제일 중요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거죠. 그 짓. 그 짓의 의미는 뭐냐.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서 너무나도 엄청난 것과 싸움을 시도하고 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속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이것밖에 없는가. 어머니가 오빠의 유골을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다에 뿌리는 것, 그리고 내가 어머니의 유골을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를 보면 이 소설은 결국 한국 전쟁과 남북 분단이 아직 치유되지 못한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제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 짓의 의미 한번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지닌 상처가 뭐냐, 어머니는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바로 전쟁 당시에 자기의 자식을 잃은 거잖아요. 혈육을 잃은 그 아픔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이렇게 상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소설의 시점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1인칭 주인공이 내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머니를 관찰하고 있지만 이제 서술은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가지고 전쟁의 상처와 비인간성을 잘 전달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소설의 시점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뭐 이런 거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일단 여러분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예, 작품 속 서술자 요 말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고 자기의 이야기만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연작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제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는데 전체 이야기가 3개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엄마의 말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엄마의 말뚝은 서울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려 한 어머니의 집념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남편도 없이 2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내다가 결국 이제 서울로 와요. 공부시키겠다고. 그래서 와서 거기서 정착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그 와중에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엄마의 말뚝이라는 게 서울에서 자식들을 키워내려고 했던 엄마의 어떤 집념? 말뚝이라는 게 그런 나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여기 그 각각의 인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받은 자료에도 여기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극가다. 요거는 각자 읽어볼 문제니까 예, 괜찮고요. 소설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대한 평가를 나누는 문제도 살펴보면 되겠죠. 그냥 실제 학교 시험 볼 때는 여기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잘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건데요. 엄마의 말뚝에서는 지금 이 그짓이라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왜 이렇게 괴력을 발휘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과정, 이런 2가지를 통해서 이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이 소설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작품을 꼼꼼히 읽고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